어, 시작하겠습니다. 7단원이고요.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저기, 뭐야, 수권, 그리고 해수, 뭐, 빙하, 지하수, 호수화천수, 그리고, 물의 가치와 활용, 요거, 저기, 뭐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크롬북으로다가, 찾아가지고 했던 활동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위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따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건데 여기서 필기했던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어디부터 볼 거냐? 수온의 깊이에 따른 다른 수온의 분포 여기서부터 있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는 실험이죠.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던 실험이고요. 이렇게 5개의 온도계를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장치를 한 다음에 가열도 시켜주고 바람도 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수온을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나와 다의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거를 찾으라고 하니까 하나씩 좀 봅시다. 나는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가열만 시켜준 상황이죠. 바람은 아직 일으켜주기 전 가열만 한 상황이니까 이때 가열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물이 뜨거워진다. 근데 뜨거워지긴 뜨거워지는데 이 물과 가까운 그 가열 정체와 가까운 표면의 물의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갈 거고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열이 전달이 되지가 않으니까 표면에서부터 점점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형상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보면은 일단 1번은 온도에 따라서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오케이 하고 넘어가고 2번은 나타날 수가 없는 그래프죠. 처음에 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날 수가 없다. 가열만 했을 때는 온도가 바로 쫙 떨어져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번은 괜찮은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깊이에 따라서 바로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열이 아예 도달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3번은 나올 수 있는 그래프고 4번은 마찬가지. 3번과 비슷한 그래프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5번. 말이 안 되는 그래프다. 마찬가지. 2번과 똑같이 온도가 일정 구간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죠. 가열을 일단 했는데 온도가 이렇게 싹 다 똑같다는 건 바람을 온 물을 다 이제 서클을 순환시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세기의 바람이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보면은 저기 사용한 게 그냥 단순한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의 바람만으로는 이렇게 모든 물이 온도가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어찌됐든 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감소하고 일정한 구간이 다시 나온 가능할 수도 있는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4번도 근데 보면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한 여기 구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온도가 감소하고 다시 온도가 일정한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 맞죠? 이 일정한 구간은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된 거고 그 밑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요 구간은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지가 않으니까 열 에너지 도달 여부에 따라서 점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이제 여기는 아예 열 에너지가 도달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답이 두 개냐? 그래프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다는 나보다 더 온도가 높고 4번에서는 지금 나보다 다의 온도가 더 낮은 표층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채로 인해서 혼합이 일어났다. 물에 있는 윗부분에 혼합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 혼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온도가 감소를 하겠죠. 왜냐면 나의 기준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물들이 혼합이 된 거니까 일반적으로 나랑 비교했을 때 표층의 온도가 낮아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나타날 수 없는 그래프다. 부채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줬는데 갑자기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느냐. 수온이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그래프가 되고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람과 열 에너지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은 이렇게 다와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우리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다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바다는 태양에 의해서 가열도 되고 있고 실제로 바람도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다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 봅시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태양 에너지와 바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방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니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서 혼합층, 소혼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위에 있는 다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했고, 이때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3층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 그리고 다시 일정한 구간,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고, 그때 각각 맨 위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일어나니까 혼합층, 두 번째는 수온이 점점 떨어지니까 수온 약층,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깊어서 열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서 온도가 일정한 심해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 디귿, 해수 표면에 부는 바람이 셀수록 심해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층이 우리 맨 위에 있는 요 혼합층이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층이죠. 근데 여기서 심해층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심해층이 아니라 본 혼합층.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틀린 복이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비밀 문장은 한번 찾아봤는지 안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답이 뭐였더라? 수권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용수가 뭐냐 이거였기 때문에 비밀 문장 모르겠고, 정답은 아마도 농업 용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가 좀 돼갖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재미삼아 해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서 염류, 염분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단원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쉬운데 그 중에서 그래도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문제도 5문제나 갖고 왔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씩. 1번. 염류와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보기 전에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정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정의를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염류라는 거는 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을 다 합친 걸 염류라고 우리가 퉁쳐하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바닷물을 마시면 짠맛이 난다라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소금물과 비교했을 때는 다른 맛이 나더라. 왜?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불리는 물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뭐 그다음에 그 뭐 질산나트륨,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싸그리 다 합쳐서 염유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요. 유가 이 종류할 때 유자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의 종류들을 다 합쳐서 염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염분은 그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수치화시킨 거다.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으면은 더 이제 염류가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더 쓰고 짜고 한 맛이 더 많이 날 거고, 반대로 염분이 낮으면은 이제 들어있는 물질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 맛이 좀 덜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염분은 지역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바로 틀렸죠. 일정하지 않죠. 염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염분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3번 그림 보면은 이렇게 지역마다 염분이 지금 다 다르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강수량과 증발량, 일단 비가 얼만큼 오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바다로 들어오는 강이 주변에 있냐 없냐, 이것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빙하가
주변에 있는 빙하가 얼거나 녹고 있다.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보고 넘어갑시다. 2번. 염류 중 가장 그양이 많은 것은 염화나트륨이다. 이건 맞는 말이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약 77% 전후 정도 들어있고 그 비율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냥 가장 많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 3번.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량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1000g 중에 35g 들어있으면은 35 PSU, 35 퍼밀 이렇게 불러줬고 1000g에 50g 녹아있으면은 50 퍼밀, 60g 녹아있으면 60 PSU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염분의 단위는 주로 PSU를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퍼밀도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PSU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PSU를 사용을 하면 좋고요. 다음 5번.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강수량, 증발량, 담수의 유입, 빙하 등이 있다. 아까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다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강수량이 많다. 그러면은 염분이 낮아지는 거고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증발량이 많다. 그러면 짜지겠죠. 염분이 높아지는 거고 담수가 많이 유입된다. 그러면은 염분이 낮아지겠죠. 빙하가 녹는다. 염분이 낮아지겠죠. 반대로 빙하가 언다. 그럼 염분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만 유기적으로 해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외우고 뭐 정리를 막 빡세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우리나라의 황해와 동해의 표층 염분을 측정한 것이다. 측정하니까 황해는 30 PSU가 나왔고 동해는 32 PSU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때 같은 값을 갖는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은 특히 약간 좀 중학생 기준에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꼭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에서도 이런 문제를 평소에도 좀 많이 푸는 연습을 해라. 문제집을 자주 풀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봅시다. 기억. 바닷물 1kg 속에 들어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 양이 얼만큼 되냐를 물어보고 있죠. 이때 지금 보면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가 황해는 30g 들어있는 거고, 동해는 32g 들어있으니까, 염류가 동해가 많으면은, 그 염류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염화 마그네슘도 동해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지 않고, 동해가 더 큽니다. 동해가 황해보다 30분의 32만큼 더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양만 따졌을 때는 동해가 당연히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니은도 마찬가지. 염류의 총 양, 이것도 양이죠, 양. 양은 여기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1kg당 황해는 염류가 30g 있고 동해는 32g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디귿. 이때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이번엔 비율이 나왔죠. 비율. 비율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염분이 30이든 32든 아니면 뭐 200이든 10이든 염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염분 안에서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란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 염분비 일정 법칙에 따라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황해가 됐든 동해가 됐든 무시기해가 됐든 간에 다 77점 몇 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은 겨울철과 여름철, 동해와 황해의 염분을 갖고 왔는데, 보면은 이제 뭐 차이점이 보이죠? 이 차이점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료를 해석해서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말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겨울철의 염분이 여름철보다 더 높다. 이거는 숫자만 읽을 자만 되는 거죠. 겨울철에 보면은 32, 32.5, 33, 34, 34.5.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염분이 나타나고 있고, 여름은 보면은 31.5, 32, 어, 저기 독도 쪽 가면은 한 33,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은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서 더 짜구나, 더 염분이 높구나, 숫자 자체가 더 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 눈이 있으면은 보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니은, 계절에 관계없이 대체로 동해의 염분이 황해보다 낮다. 이것도 차이를 보면 되겠죠. 여름철로 볼까요? 황해는 31.5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그라미 너무 안 예쁘다. 31.5. 근데 동해 보니까 32.5. 겨울철도 한번 볼까요? 황해는 32, 32.5, 32.5에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동해는 동해 없는데요? 할 수 있는데 요 라인을 쭉 따라가면 34랑 34.5 사이 정도 되는구나. 여기 한 34 대략 이 정도 된다. 라고 치면은 여기서도 동해가 더 염분이 높구나. 근데 니은은 낮다고 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해석만 할 줄 알면은 가능하고요. 이유까지도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했던 걸로는 가장 이제 유력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거는 황해 쪽은 들어오는 이 저기 뭐야 담수의 유입량이 황해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강과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강이 동해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이 염분이 황해가 더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문제에서는 이유도 안 물어보고 있죠. 그냥 눈이 있으면은 찾아봐라 이런 거고. 디귿,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간에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염분비 일정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간에 바다가 짜든 바다가 싱겁든 어떤 바다든 간에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4번 나름의 계산 문제인데 내가 이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수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는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내지 않았고요. 하지만 중요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좀 그런 것들을 계산을 좀 어려워해가지고 일부러 뺐는데 기말고사 때는 이런 계산 문제를 반드시 내겠다. 미리 얘기를 했고요. 내겠습니다. 자, 어쨌든 70g 얻으려고 할 때 필요한 해수의 양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뭐 있는 문제는 풀어는 봅시다. 35psu다라는 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 35psu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해수 1kg당 염류가 몇 g이 있다. 35g 있다.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나는 1kg당 35g인 건 모르겠고 그래서 70g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 1kg에 35g 있으니까 70g 얻으려면은 2kg 갖고 오면은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70g 얻으려면은 2kg 필요하겠죠. 350g 얻으려면은 10kg 필요하겠죠. 1kg당 35니까. 그래서 굳이 수학적인 걸로 하자면 비례식을 세우는 거겠지만은 비례식도 세울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두 배만 하면 되니까 따라가서 하면 된다. 좀 숫자가 덜 오면 비례식을 세워야겠죠. 일단 이렇게 2kg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다음 5번. 해수 1000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부등호로 비교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실제로 비율을 한번 구해 보라는 얘기죠. 자, 일단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비율 계산하는 거는 전체 양분의 염화나트륨의 양,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얘 싹 다 더한 게 들어가면 되고, 분자에는 이 염화나트륨의 양이 들어가면 되겠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5.6에다가 3.6에다가 1.6에다가 2.2 더하면은 33이 나오고, 그럼 33에다가 분자에는 염화나트륨의 질량인 25.6을 넣어주고,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직접 계산하기는 굉장히 귀찮으니까 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어, 약 얼마가 나왔느냐? 77.6%가 나왔네요. 나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도 똑같이 31.1에다가 4.4에다가 1.9에다가 2.6 더해주면은 얼마야? 40이네요, 40. 40에다가 31.1.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31.1 나누기 40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면은 계산기로 돌려보니까 약 77.8%가 나오네요. 쌤, 뭐 0.2% 차이 나는데 다른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차이면은 비슷하다, 거의 같은 양이다 이렇게 근사하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77.6이랑 77.8이면은 뭐 100분의 1도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거의 같은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빡빡하게 따지지 말고 나랑 나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같다.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연분비가 일정하다. 왜 연분비가 일정하냐? 이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적어줘야지 그래도. 오랜 시간에 걸쳐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므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즉 해수가 계속해서 섞이고 있으니까 그 비율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내가 예시로 들었던 거는 계속해서 끓이고 있는 김치찌개에서는 내가 윗부분을 먹든 아랫부분을 먹든 똑같은 맛이 나는 게 정상이다. 위를 먹었는데 달고 아래를 먹었는데 짜면 그건 안 섞인 거죠. 근데 바다는 계속 섞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저어주고 있는 김치찌개를 먹는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야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 해류 관련된 문제, 네 문제 한번 봅시다. 내용이 좀 쉬웠죠, 해류는? 일단 1번은 이름 찾으랍니다. 이름 여기 있는 거 보지 말고 바로 이 그림에서 이름을 바로 찾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도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하나씩 보면서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A는 쿠로시오 해류 적어주면 되고, B는 우리 황해 쪽으로 올라가니까 황해 난류였죠. 황해 난류. 아, 아니다. 이거 한 글자씩 적는 거는 또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다 붙여주겠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여기는 황해 난류. 그다음에 여기 C는 동안 난류. 그럼 D는 북한 한류. E는 연해주 한류. 일단 이름 외우는 방법은 뭐 쿠로시오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이고, 일반적으로 지역의 이름을 딴 거다. 황해에 있으니까 황해난류. 한국 동쪽에 있으니까 동안난류.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한류. 연해주 지방에 있으니까 연해주한류. 이렇게 지역명을 딴 거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는 약간 지리적으로 생각해서 기억을 하면 되고 한류, 난류 구분하는 법도 우리 했었죠. 아래에서 이렇게 갑자기 점선이 나오네. 아래에서 올라오면은 따뜻한 곳에서 왔으니까 난류였고요, 난류. 난류. 위에서 내려오면은 위에서 내려오면은 찬 지방에서 왔으니까 한류가 됐습니다. 한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보면 되겠죠. A, 황해난류? 크로시오니까 아니고. B, 북한난류. B는 황해난류죠? 아니고. C, 동안난류. 이거 맞네. 3번이 정답. D, 크로시오 해류. D는 북한난류고요. E, 서한연난류. E는 연해주 한류네요. 그래서 아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겨울철 표층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동해와 서해를 비교했을 때 황해는 지금 이렇게 펄인데 동해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위도에서 하늘빛 그리고 약간의 노란빛도 존재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딱 봤을 때 아하 지금 동해의 온도가 동해 온도가 서해보다 온도가 높구나.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해석을 일단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 남해는 동해보다 표층 수온이 높다. 지금 보면 여기가 남해, 여기가 동해. 이거는 그냥 위도상으로 남해가 더 낮으니까 표층 수온이 높은 게 정상이고요. 이건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해류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낮으니까. 더 낮은 곳에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수온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 다음 니은. A 해역은 황해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황해난류가 아니라 무슨 난류? 어, 동안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그죠? 동안난류. A는 동쪽에 있는데 황해난류는 여기 B 지역을 지나가는 난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틀렸고. 다음 디귿. B 해역은 A 해역보다 표준 수온이 높다. 마찬가지. 그래프 해석했을 때 딱 봐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고요. 쉽죠? 3번. 조경수역. 설명에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기억.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맞는 말이죠. 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느냐? 따뜻한 수온과 그리고 이 찬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염류나 플랑크톤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환장을 한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도 여기 와서 놀고 있고 찬물에 사는 물고기도 여기 와서 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니은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적다. 적으면 좋은 어장이 안 만들어지겠죠. 먹을 게 없으면 아들이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다음 디귿 난류가 강하게 흐르는 지역에서 형성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경지역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에서 형성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말을 바꿔줘야겠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 이렇게 바꿔서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번. 말이 좀 잘린 것 같은데 뭐가 사고가 발생해서 기름이 유출된 지점이겠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이 우리나라 남해 지역에서 사고가 났네요. 이 사고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해류 관련된 내용이니까 해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이 지역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니까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동해와 서해 쪽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겁니다. 기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면 되겠죠. 기억. 유출된 기름은 연해주 한류를 따라 이동할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연해주 한류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니까 말이 안 되는 전혀 이상한 지역에서 오고 있는 해류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다음 니은. 기름 막이는 사고 지점의 남쪽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남쪽에 설치한다는 거는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죠. 들어오는 해류를 차단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해류가 이렇게 못 들어올 테니까. 근데 어
일반적으로는 사고 지역에 이쪽에다가 기름막이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은은 굉장히 좀 애매한 보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남쪽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해모 정도로 하겠습니다. 좋은 보기가 아니네요. 내가 시험에 이런 보기를 냈을 때 너희들이 따지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보기는 별로 좋은 보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디귿, 기름이 유출된 해역 주변의 생태계는 파괴될 우려가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기름이 있으면 애들이 그 기름을 온몸에 뒤집어 쓰면 죽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 근처에 있는 해조류나 이런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것들도 다 죽겠죠. 그러니까 이 기름 유출된 해역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15년 전쯤에 우리나라 여기 태안 근처에 여기서 크게 기름이 한번 유출된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다행이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름 유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사고가 만약에 났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해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사고를 적절한 대처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류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 답은 쌤이 생각했을 때는 2번이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은 보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답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석 현상 세 문제 하면은 7단원 문제풀이 딱 끝이 나겠네요. 1번은 용어를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 조석 현상 같은 경우에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는데 좀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봅시다. 조석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 조석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 조자를 따고 흐름은 흐를 유자를 쓰면은 이름이 알아서 튀어나오네요. 조류가 되겠죠. 조류. 조차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석은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틀렸고요.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때. 이때는 뭐라고 했느냐? 꽉 찼으니까 만조다라고 얘기했었죠. 만조. 이미 정답이 나왔었네. 그리고 가장 낮아졌을 때는 간조. 어, 그래서 물이 다 갔으니까 간조다. 뭐 이렇게 하든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를 조수 간만의 차, 어, 만조 간조 사이의 차 해가지고 조차, 차이할 때 차자입니다. 말 그대로 높이 차이, 차라는 말 있죠. 그래서 조차라는 용어를 쓸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용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 2번. 하루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높이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 봅시다. 1번 A에는 썰물이 나타난다. 지금 A의 상황을 보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썰물이 아니라 밀물로 바꿔줘야 되고요. 틀렸고 2번 B에는 바닷가의 갯벌이 가장 넓게 나타난다. B는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최대가 된 만조니까 이때는 있던 갯벌도 다 없어져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때는 바다가 됩니다. 물이 최대로 높아졌을 시기다. 틀렸고 3번 C에는 밀물이 나타난다. 이것도 마찬가지. A랑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물이 빠지고 있는 썰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다음 4번 D에는 간조가 나타난다. 이건 맞는 말이죠. 4번이 정답. 다음 만조와 간조는 각각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난다.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 조석
주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주기를. 어, 주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주기가 얼마였느냐? 12시간 25분 정도 됐었습니다. 12시간 25분. 즉, 한 번 만조가 오고 나서 다음 만조까지는 12시간이 걸린다. 약 12시간이 걸린다. 12시간이라는 거는 하루의 절반 정도 되는 시간이니까, 아, 만조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몇 번 오겠구나. 한 두 번 정도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간조도 마찬가지로 간조와 다음 간조 사이 주기가 12시간 25분이니까 하루에 약 두 번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한 번이 아니라 약 두 번. 정확하게 두 번은 아닙니다. 약 두 번. 실제로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간조는 새벽 3시쯤, 두 번째 간조는 오후 3시쯤 이렇게 나타났고 만조도 마찬가지. 첫 번째 만조는 대략 뭐 한 9시, 두 번째 만조도 대략 한 저녁 9시에서 한 10시 사이 12시간 25분이니까 조금 길어져서 한 거의 10시 가까이 되는 시간 이렇게 하루에 거의 두 번 정도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동안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하나 딱 던져준 다음에 너 이 그래프 해석 한번 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기억. 3시부터 9시 사이에는 썰물이 나타난다. 3시부터 9시면은 3시, 9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썰물이 아니라 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니은. 하루에 두 번씩 만조와 간조가 나타난다. 이거 위에서 아까 얘기한 거죠. 맞는 말. 조차는 약 10m이다. 조차는 만조와 간조 사이의 높이 차이. 이걸 보면 되고요. 보면은 대충 요 높이를 보면 되겠죠. 한 3에서 마이너스 3 정도니까 조차가 많이 쳐줘야 한 6m? 5에서 6m 사이 정도 되는 조차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죠. 근데 약 10m 이러고 있으니까 6m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건 뭐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단원 문제풀이도 이렇게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보고 어려웠던 문제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분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아마 시험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시험이 쉽고 어렵고는 자기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냈지만, 어, 내 문제를 좀 다 맞춰라. 다 좀 조져줘라. 내 문제들을 한 마리씩 사냥한다는 느낌으로 시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